네,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카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새로 제시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부터 특검 정치권 이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른바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관세 협상이라는 게 시한이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8월 1일 이후 더 이상 연장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한 안에 이 협상을 타결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조선업에서만큼은 굉장히 특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을 가지고 미국의 그런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 정도가 아마 지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투자 규모가 EU와 일본 경우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선업에 관련된 마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협력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이번 관세 협상에서 다른 나라와 EU와 일본과 유사한 관세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장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관세 시한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만의 이런 조선 어떤 기술력으로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예, 미국 이제 구축함도 있고요, LNG선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가장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뭐 군사적, 뭐 안보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군사 물품, 군수 물품 같은 것을 적대국에 맡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면 그렇죠. 중국을 제외하고 남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기술력과 가격 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필요한 물이 바로 조선업이다. 그리고 일본과 지금 EU 같은 경우는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기로 했고 EU 같은 경우는 6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EU에 비하면 이 정도 경제 규모가 되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 필요한 거를 대신 들어주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협상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선업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제안을 우리가 했는데 과연 미국이 받아줄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서 이제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관련 이제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강훈식 수석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은 여야 초당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익이 달려있는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것을 정쟁의 하나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기술 이전과 같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기업 입장에서도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타결되어야지만이 수출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것을 뭐 사실상 뭐 관치 경영과 같은 그러한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관세 협상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정쟁으로 풀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드러난 것들만 보면은 정말로 이제 기업들 팔을 좀 비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하는 의심은 좀 하기에는 충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대미 투자라는 게 정부가 미국에다 실제로 정부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통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는 대신에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자동차나 반도체나 조선 해양 산업 이런 기업들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한테 대미 투자를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려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죠.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를 좀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 상승은요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노조들이 불법 파업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기업들과 친기업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업을 좀 팔을 비틀어 가지고 대미 투자를 좀 압박을 조이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겉과 속이 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좀 반박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 굉장히 많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부자 감세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들이었고요. 이것을 비정상의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그런 국민들과 함께 소통했고 국민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승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예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혁 입법 법안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대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 봐야 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기업을 비틀기를 한다. 기업에게 압박을 가한다, 외압을 가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오늘 좀 다룰 이슈가 많으니까요.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국민 초청할 계획이라고 했고 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 모두 초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국민 임명식 취지와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광화문이라는 것은 지난번 촛불혁명과 이번에 비처혁명의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국민 주권이 광화문에서 발현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비처의 혁명을 통해서 출범한 그러한 정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취임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만여 명 정도가 되는 분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것 자체가 국민이 주인이 세상이 되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초대되는 인물들의 아마 면면도 아마 사실상 많은 우리 80년 광복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발전시키는 데 주축이 되었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자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 임명식 행사 취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6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광복절 행사에 빌려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 자기의 본인의 어떤 대통령 취임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갖춰보고 싶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분들을 초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8.15 광복절 행사를 기념을 뛰어넘어서 대통령 취임식을 사실상 다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한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여정, 김정은 이런 분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이다, 적국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공격 도상 훈련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되찾았지만 현재 북한으로부터 나라가 위협받고 있고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다시 거창하게 열겠다. 이런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 특검의 수사 방향과 내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특검에서 이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위증죄 같은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란 일각의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란 혐의 중요 종사 임무라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제대로 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내란 혐의를 이번 중요한 혐의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특검팀 입장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을 하고 취득을 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혐의 자체로 살펴보게 되면 단전 단수 지시 아니겠습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그 당시에 그런 소방청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고 소방청장은 그것을 소방차장과 그다음에 서울 재난본부장에게 그걸 전달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진술도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고 책임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미 수사에 대한 자신감과 이미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 뭐 어떤 정황이나 증거 또 자신감보다는요. 일단은 개헌법에 따라서 좀 형평성을 맞추는 것 같아요. 개헌법에 따르면 개헌 선포라든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 장관과 해안부 장관 두 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내란 중요 혐의 종사자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계엄 선포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전부 다 대부분 부인을 했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 그리고 소방청장 이렇게 해서 소방본부장까지 단전 단수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지만 이상민 장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증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공판에 가면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이상민 장관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 입장은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새 운영 계획 이야기하는 시기에 압수수색에 들여온 게 시기가 공교롭다. 특검이 오해 설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내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특검팀 시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검팀은 다 잘 아시다시피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시한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을 다 파헤치고 기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이 정해진 시계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혐의 자체는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련돼서 보도가 나오는 것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진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강혜경 씨가 이미
이준석 대표가 관계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함성득 원장이죠. 그 함성득 원장이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문자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조만간 압수물에 대한 분석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혁신당 당대표 선출 하루 만에 강제 수사 받으면서 첫 최고위가 불발된 상황이라서 또 더욱 더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의 압수수색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압수수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월요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례적이다. 패턴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 혐의가 있다면요. 당대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을 굳이 연출할 필요가 있었느냐. 혐의가 있다면 당대표 전당대회 전에 해서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뭐 오히려 오해를 사는 당대표가 되게 기다렸다가 이준석 대표를 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1인 정당이나 다름없는 워낙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로 지금 상징되고 대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준석 당대표가 되게 기다렸다가 개혁신당 을 이제 당대표를 압수수색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개혁신당이 제대로 야당으로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로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하게 되면 이게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이 아까 보니까 시간에 활동이 정해졌다 그러는데 사실상 1차 활동은 정해졌지만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혐의를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몰아가서 개혁신당에서 지방선거에 관련된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정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좀 자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에서 어떤 혐의를 쫓아가기보다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일정을 맞춰서 역산해서 어떤 일정이 계산된 그런 정치적 특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2차 TV 토론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잘 맞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누구인가? 예, 과연 어떻게 답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출마했던 그 후보들 중에는 협치의 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셨듯이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 첫 TV 토론에서는 야당과 협치도 추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보다 좀 더 강경해진 것 같거든요. 어떤 선거든지 간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좀 강경한 발언을 후보들이 하곤 하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두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지난 불법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사법 질서를 사실상 외면하고 지금 재판과 소환 조사도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과연 내란이 종식된 것인가, 종결된 것인가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하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원내 2당이자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번 비대위원장과 아니면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인적 쇄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후보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내란을 끝내지 않고 종식시키지 않고 과연 제대로 된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이 그러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후보가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남은 닷새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막판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이제 대통령과의 자기가 지금
교감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강선호 후보 같은 낙마했을 경우에 미리 예고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강선호 후보니 내려가면 좋겠다 했고 강선호 후보가 실제 사의를 표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교감이 되는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번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좀 약간 의아한 면이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럼 수권 정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든지 공약을 잘 뒷받침하고 보좌해서 실천하겠다. 이런 게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을 내가 더 잘 괴멸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을 잘 내가 없앨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쟁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게 무슨 집권 여당의 어떤 모습인가? 집권 여당에서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당을 없애겠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좀 의아한 면이 되게 좀 많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집권당으로서 좀 오히려 스스로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49%의 국민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51%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거죠. 그 51%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는데 저렇게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배에서 51% 국민들을 바다에 빠뜨리겠다. 그런 걸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느 특정 이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배제하고 빼는 이런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가 이번 전대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헌 제88조의 3 개파 불용에 따라서 당원의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동안은 러닝메이트제 시행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뀐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이번 당대표에서 이제 4명 정도만 이제 하고 나머지는 컷오프 시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안철수 후보, 조경태 후보 이 4명으로 좀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2명 되면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최고위원들과 파트너를 맺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찬탄과 반탄으로 또 가는 이런 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선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좀 보고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자. 인적 쇄신 또는 시스템 쇄신 그리고 선명한 야당으로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라든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사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를 뽑는 전당대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가는 러닝메이트로 가는 이런 구도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찬탄 반탄 구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불허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쇄신을 위해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변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줄 세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러닝메이트 폐지라고 한다면 뭐 긍정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쇄신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이라든가 앞서 말했던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그런 인적 쇄신 혁신안에 대해서 여전히 당내에서는 거부 반응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찬탄과 반탄으로 이번 전대를 치를 것이다. 그것 자체가 쇄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반탄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대선으로 이미 판단을 받은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죠. 그것은 국민들의 눈높이,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를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국민들조차도 국민의힘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러닝메이트 폐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적 쇄신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